자,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신경증 살이다. 신경증 하면 여러분 뭐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죠? 신경은 나쁜 뜻인가요? 증이란 말이 좀 부정적인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이제 피로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떠하냐 이걸 묻는 거겠죠. 이런 피로사회 속에서 우리는 일단 찌들어 살겠죠. 찌들어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쪼그라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쪼그라든다는 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가난한 걸까요? 내 안에 주어져 있는 다른 삶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내가 돌아보지 못하는 꿈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삶, 이 피로사회 속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걸까요? 한병철은 몇 가지 낱말로 이걸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우울증,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증후군, 이런 말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잘 살펴보면 꼭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울하다는 것은 내면 속으로 깊이 빠져든다는 거거나 어떤 하나의 그 사물에 초점을 맞춘 채 다른 것을 둘러보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아무튼 지금 그 문제를 좀 다 다뤄드릴 수는 없지만은 신경증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놓고, 일단 이 모든 신경증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자기 과잉의 질병이다 이렇게 한병철은 진단했습니다. 자기 과잉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과잉하면은 나머지가 남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딱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남는데 너무 많이 남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제가 좀 더 새롭게 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자기라는 건 무엇일까요? 뭐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자기를 그냥 나라고 바꿔 놓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21세기 오람 우리는 나를 잃어버린 세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를 어디다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어디에 잃어버리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 잃어버리긴요, 나 여기 있는데 분명히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내 몸을 가리킬 수는 내 코를 가리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댈 수도 없고, 너 누구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이름 정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제가 이제 나를 잃어버린 이제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할 때 그 나라는 것이,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나와 같은 것으로 대체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나의 자동차, 나의 집, 또는 나의 신분,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의 이름, 이것이 나와 같은 것입니다. 나와 같은 것은 나는 아닌 거야. 나 자신인 것은 아니고, 나 스스로도 아니고, 나를 이루는 것들이죠. 나를 짜고 있는 것들. 나를 이루고, 나를 짜고, 나의 조각조각을 맞출 수 있는 그 조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와 같은 것들, 나에게 속한 것들, 나의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들은 나로부터 비롯돼 온 것들인데, 그것이 갑자기 나와 동일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의 것들 전체가 나와 같은지도 의문인데, 하나의 나의 것, 자동차가 나와 같다고 말한다면은 그건 지나치게 나를 쪼그라뜨려 놓은 거죠. 그렇다면은 나와 같은 것들과 나는 다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오늘날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하루 또는 해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프로그램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뀌는 프로그램 안에서 나의 지위, 나의 신분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정되지 않는 이 신분과 지위에다가 나를 콕 이렇게 붙박아 둘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를 동일할 수도 없고 또 나의 신분이나 지위로 동일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나는 붕붕 떠다니는 어떤 것이 돼버리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나를 결정을 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가 소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자신으로 이해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과 같은 것이다. 나는 누구이냐 그러면 내가 소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 이것은 곧 소비에 대한 갈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비란 말이 뭔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써서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작아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써서 없애는 것, 써서 없앤다는 것은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써서 없애면 결국은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나도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결국 무엇인가를 써서 없앨 수 있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사용해야겠죠. 내가 돈을 써서 없앰으로써만 무엇인가를 써서 없앨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서 그것을 써서 없애면 그만큼 나는 돈이 줄어든 것이고요. 돈이 줄어든 만큼 나도 줄어든다. 말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좀 이끌어 추론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파트를 사면 나도 그와 같아져야 돼서 나도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그럼 나는 돈은 줄고 아파트는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점점 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내가 계속 사야 되고 사서 써서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수록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이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끊임없이 더 많은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나는 자기 과잉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점점점 키워나간다는 뜻인데 바로 내가 나를 긍정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나와 같은 것을 골라 잡고 나와 다른 것은 골라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철학적인 수업일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하시고 긍정이라는 것은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은 그렇다 또는 아니다 가운데 그렇다라는 것을 답으로 잡는 것이 긍정입니다. 조금 설명이 어렵죠, 그죠? 긍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물었을 때 그렇다,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잡는 것인데 그 중에 긍정은 그렇다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은 아니다 쪽을 잡는 것이죠. 잡는다라는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것은 앉힌다, 그렇다 쪽으로 앉힌다. 이쪽에 갖다 놓는다, 저쪽에 갖다 놓는다. 이쪽은 그렇다 쪽이고 이쪽은 아니다 쪽이니까 이쪽 그렇다 쪽에 갖다 놓는 것, 그렇다 쪽에 앉혀 놓는 것, 아니다 쪽에 앉혀 놓는 것, 긍정, 부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듯 쉽네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다 잡기 또는 그래 잡기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이렇게 아무튼 말놀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긍정한다라는 건 무엇인 뜻이냐면 내가 나와 같다고 여기는 것을 잡는 겁니다. 내가 나와 같다고 잡는 것이 뭐 허황된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늘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 나가잖아요. 버스도 선택하고 잡고 또 이제 지하철도 타기 위해서 잡고 이런 것들도 모두 나와 같은 것들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거죠. 그날 그날마다 내가 끊임없이 인정하고 긍정해 가면서 나의 것으로 잡아 나가는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사회라는 것이 바로 내가 잡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이것들이 바로 라이스tung, 내가 해낸 것들이죠. 내가 해낸 것들로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것, 이것이 일종의 성과의 길입니다. 그럼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해낸 것들이 있고요. 해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내가 끌어 잡은 것들, 이것들이 바로 내 삶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삶의 밑바탕은 탄탄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것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현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또 내가 이제 어제의 목적과 오늘의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또 내가 목적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내가 목적이 이렇게 바뀌면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되겠죠. 내가 여러분이 입학을 하고 나면 대학 입학에 성공해가지고 잠시 기쁘겠지만은 그것도 잠시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점을 취득해야 되고 진로 결정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다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죠.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프로그램은 다 이제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에 내가 이제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또 프로그램을 맞춰야 하는 이런 또 새로운 일 속에 프로젝트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나는 단계마다 해야만 하는 일들에 끊임없는 쪼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쪼임을 당하면서 내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겠죠. 너무 힘들면. 그런데 누구도 대개는 그런 과거로 되돌아가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과거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다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이런 피로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내가 떠맡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나에게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으로부터 또는 이런 하나의 피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나 평화는 사실상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에게는 내 앞에는 내가 이렇게 지나쳐야 할 문턱들이 수북하게 넘쳐나 있어요. 나이 때마다 다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기가 벅차기도 하죠.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온 신경증의 시대는 이제 한병철 말로 표현하자면 내용은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낱말 자체는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면역학적 시대를 거쳐왔다. 바이러스의 시대를 거쳐왔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무엇이냐? 내 몸에 침투하면 내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물론 우리 몸에 뭐 좋은 바이러스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말하는 거는 해로운 바이러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되는 거죠. 제거의 대상으로서의 바이러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면역학적 시대에서는 방역이라는 기초, 나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는데 대표적으로 적이냐 동지냐 적이냐 친구냐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낯선 것과 사이를 두는 것, 멀리하는 거리두기, 요즘 거리두기 많이 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을 거리두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바이러스와 거리를 두는 거죠. 또 이 거리두기는 멀리하기이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되고 몰아내기도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면역학 시대에는 이질적인 것, 낯선 것 이런 것들은 몰아내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금을 딱 그어서 서로 넘나들면 안 되는 것으로 경계 짓는 울타리 치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 긋기, 너와 나의 사이를 그어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것은 결국 다른 것은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안에 가두거나 또는 울타리 밖으로 몰아내거나 쫓아내거나 또는 그게 불가능하면 죽여야겠죠. 혐오 같은 것은 아직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사이 극기가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의 집단적인 어떤 이러한 그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이 극기가 사이 나누기라는 방식으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겠죠. 어쨌든 신경증적이고 면역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와 같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나와 다른 것들은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몰아내는 쫓아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나와 같은 사람들은 뭉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서로 멀리하는 방식으로 삶을 이루어 나간다면 나는 나와 같은 사람들과 이웃이 돼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웃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아주 심오하기도 합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가까이 옆집에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공간적인 가까움이 깔려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이렇게 그 어떤 마음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돕고 그 사는 관계 이것이 바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이웃인가요? 한국과 일본은 이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가까이 돕고 사는 관계면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남북은 적대적 관계에 있어서 이웃이 아니고요. 한민족, 한 핏줄이지만 이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면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북한이라든지 또는 일본이, 중국이, 미국이, 아메리카가 우리의 이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사이가 되면 그것은 이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이에 이런 이웃 관계가 된다면 내가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이웃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됐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가 돼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우리의 세계는 부의 쏠림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갖고 있고 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적은 부를 갖고 밑에 깔려 살고 있죠. 저는 이것을 기우뚱 균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대5 균형도 아니고 기우뚱 균형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적은 부를 나누어 갖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울어진 균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바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기우뚱 균형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라는 초기값이라는 뜻인데요. 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이제 그 값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값. 저 같은 경우는 바탕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탕이 되는 값이다. 디폴트.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기우뚱 균형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원리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 이웃의 어떤 그 이웃끼리 살아갈 때 내 이웃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들의 돈 씀씀이라든지 돈 벌이라든지 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과 맞춰서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갑자기 돈벌이를 못하게 되거나 돈벌이가 줄거나 실업자가 된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나는 그들과 이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돈을 쓸 수 없게 되는 순간 나는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을 넘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또는 나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끊임없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이제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돈을 쓰면서도 이 삶을 유지하려면 내가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걸 가능케 만드는 것이 바로 나와 같은 것을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이다.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돈 또는 부동산 또는 나의 관계,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래잡기 하는 거죠. 나와 같은 것들을 움켜잡으면서 나와 다른 것들을 계속 몰아내는 거죠.
그런데 아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납니다. 나와 다른 것들은 도대체 뭘까요? 나와 같은 것은 뭐고 나와 다른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한병철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과잉이라는 말을 비만이라는 말로 좀 설명해서 아주 흥미로웠는데 갑자기 하나의 논리학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것을 없애면 남는 것은 같은 것뿐이겠죠. 쉽죠? 나와 같은 것을 내버려 두고 나와 다른 것들을 모두 없애면 남는 것은 나와 같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나와 같은 것이 너무 넘쳐나면 그것을 비만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거 그냥 메타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만 같은 것으로 이어지는 이런 동질적인 이런 세계, 이런 것은 나의 과잉이다. 나가 넘쳐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넘쳐나는 나는 제대로 소화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것, 소화 불량에 걸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때에 넘쳐나는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자면은 나무에 비유해 보자면 열매에 비유해 보자면은 내가 하나의 그 땡감을 먹었는데 씨앗과 같은 걸 먹었는데 씨앗을 먹었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익어야 되는데 그 땡감이 자라지도 않고 익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그 안에 똘똘 뭉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 채 소화 불량에 걸린 상태. 이것이 결국 배탈이 나겠죠. 배탈이라는 것은 결국 배가 아파지고 배앓이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건강을 잃게 되고 속병이 생겨서 그것을 이제 해소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찐 나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실제로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참다운 모습을 찾기보다는 나와 같은 것들로 나를 둘러싸게 만들어서 나의 우리라고 하는 나의 무리죠. 나의 무리를 늘려감으로써 내가 이렇게 비만에 걸린 것처럼 뚱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살찌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경우에 내가 비만에 걸리는 경우에는 나는 내 안에 모든 것과 같은 것이다. 내 안에는 오직 나와 같은 것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나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봤는데요. 돈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생각이고 내가 옳다, 그래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돈이면 그만이다 라는 이 말은 나와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말에 동의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 그는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이 되거나 심지어는 나의 적이 되는 거겠죠.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성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을 벌이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믿는 것, 그것을 나와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몰아가는 이분법적 사고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휴대폰도 나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같은 것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인데요. 더 많은 돈을 내가 가지면 나는 더 많은 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상품을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는 끊임없이 이제 사라지는 소비되는 나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걸 내가 만일 내가 써서 없애는 만큼 나와 같은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나는 그만큼 쪼그라드는 일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좀 몇 가지 말로 이제 표현해 봤는데요.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나다. 텅 빈 자루와 같은 껍데기와 같은 나다. 또는 이제 제가 가장 좀 적절하다고 보는 거는 밑 빠진 독과 같은 나다. 끊임없이 내가 써서 없애는 바람에 아무리 많이 거기다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해도 다 새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 독에 생긴 그 어떤 구멍만 막아 놓는다고 한다면은 굳이 그렇게 막 모든 걸 소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될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벌고 모든 것을 써버리려고 하는 이런 소비에 길들여지는 순간 나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거는 그런 투쟁 상태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예? 여러분만 모든 걸 거는 게 아니고 저도 저희 이제 딸이 둘이 대학생인데 그 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죠. 우리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제 아내는 뭐 모든 걸 다 걸잖아요. 집안 전체가 모든 걸 다 걸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모두 이제 버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사귀는 거, 남자친구 안 되겠죠. 즐거운 놀이 안 되죠. 뭐 어떤 걸 취미 이런 거 안 되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위해서 뭐 데모하러 가는 거 안 되죠. 가차없이 다 가지치기를 해 놉니다. 메마른 줄기를 쫙 놔두고 그냥 한 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가지치기 해낸 것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버리기 힘든 것들이야. 왜냐하면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멍을 막아야만 우리의 삶이 좀 더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진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 구멍은 놔두고 계속 써버리는 방식으로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야만 되기 때문에 결국 구멍이 더 커지니까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돼버리면 결국 우리의 삶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바로 나다운 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뭐 다음에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밑 빠진 독이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해 두시면은 이제 4부에서 얘기할 내용이 잘 설명이 될 겁니다. 자, 3부를 마치겠습니다.